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살이 된 박순덕입니다.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고요? 글쎄요.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이야기랄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해요. 하지만 혹시나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은 정말 조용해요. 아침에 닭 우는 소리와 저녁에 귀뚜라미 소리가 하루를 알려주죠. 남편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7년이 되었네요. 처음엔 정말 외로웠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게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거든요.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녀요. 좋은 회사에 다니고 며느리도 착하고 손자, 손녀도 둘이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와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다. 늘 같은 대화의 반복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면 더 외로워지곤 했어요. 동네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지만 결국 화제는 자식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승진했대, 며느리가 임신했대, 손자가 1등했대. 저도 처음엔 그런 이야기에 끼어들려고 했지만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또 텔레비전 보고 이게 제 일상이었어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뭔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제 역할은 끝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았어요. 엄마, 이번에 우리가 이사를 했는데요. 방이 하나 더 생겼어요. 엄마도 한번 서울에 와서 며칠 계시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아들이 저를 부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죠. 서울 가는 날이 다가오니까 정말 한잠도 못 잤어요. 며칠 전부터 옷장을 들락날락하면서 뭘 가져가야 할지 고민했죠. 가방에 뭘 넣어야 할지도 고민이었어요. 시골에서 기름 배추로 담근 김치를 좀 가져가고 싶었는데 비행기도 아니고 기차인데 김치 냄새가 날까봐 걱정되고 그래도 손자 손녀들이 좋아할까봐 작은 통에 조금 담았어요. 시골에서만 살던 내가 서울 같은 큰 도시에 가서 바보 같아 보이는 건 아닐까? 길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수한테 전화해서 나 정말 가도 괜찮겠니? 라고 몇 번이나 물어봤죠.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런데도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가서 민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하지만 기대가 훨씬 더 컸어요. 오랜만에 보는 손자, 손녀들. 지훈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 수진이는 6살이니까 말도 제법 잘할 거고 상상만 해도 행복했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차를 탔어요. 시골 기차역은 한산했는데 서울로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기차 안에서도 계속 설렜어요. 지금쯤 민수는 뭐 하고 있을까? 지훈이는 학교에서 돌아왔을까? 이런 생각들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기차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그 충격이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바삐 돌아다니고 자동차 소리, 지하철 소리, 경적 소리, 온갖 소리가 뒤섞여서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아, 내가 여기서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확 밀려왔는데 그때 저 멀리서 민수가 손을 흔드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정말 안도했죠. 엄마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기차 시간이 좀 길었죠? 아니야, 괜찮다. 우리 민수 얼굴 보니까 피로가 다 풀리네. 사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지만 아들 얼굴 보니까 정말 그런 건 다 잊혀지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신기했어요. 높은 건물들, 네온사인들, 복잡한 도로들. 우리 마을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엄마, 여기가 저희가 이사 온 동네예요. 어떠세요? 크고 좋네. 정말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아들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깨끗하고 넓고 가전제품들도 다 새 것 같고 우리 시골집과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민수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가 다정하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정말 감격스러운 건 손자, 손녀들이었어요. 지훈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제게 달려와서 할머니 하고 안기더라고요. 얼마나 컸는지 제 허리까지 오더라고요. 할머니, 저 기다렸어요. 할머니 온다고 해서 학교에서도 자꾸 시계만 봤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할머니를 그렇게 기다렸어? 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지훈이가 종이접기로 만든 학을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6살 수진이는 처음엔 좀 낯설어 했지만 제가 가져온 사탕을 주니까 금세 따라붙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더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수진이 위해서 많이 가져왔지. 저녁 준비를 도우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말리더라고요. 어머님은 쉬세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어머님 좋아하실 만한 음식으로 준비했어요. 정말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었어요. 갈비찜도 있고 나물도 여러 가지 있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사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글쎄 산도 있고 논도 있고 닭도 키우고. 우와, 진짜 닭이요? 그럼 할머니가 키우는 닭이 낳은 계란은 정말 맛있어. 아이들이 시골 이야기를 신기해하면서 계속 질문하니까 저도 모르게 말이 많아졌어요. 평소에는 말할 상대가 없어서 혼자 지냈는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민수도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음식 입에 맞아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우리 며느리 솜씨가 좋네. 며느리가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첫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가족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내니까, 아, 이게 가족이구나.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훈이가 제 방에 와서 할머니, 내일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겠구나. 손자, 손녀들과 추억도 많이 만들고 아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기대에 부풀어서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틀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들 바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민수는 회사에 가야 하고 며느리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자기도 일하러 가야 하고 저 혼자 집에 덩그러니 남겨지는 거예요. 엄마, 저희가 다 나가면 혼자 계셔야 하는데 심심하지 않으실까요? 괜찮다, 괜찮아. 텔레비전도 보고 그러면 되지. 그런데 정말 심심했어요. 집은 좋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어머님, 그냥 놔두세요라고 하고 빨래라도 하려고 하면 두세요. 어머님, 이런 건 제가 해야 편해요. 저녁이 되어서야 가족들이 돌아왔는데 다들 피곤해 보였어요. 특히 며느리는 일 끝나고 와서 저녁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고 민수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함께 먹긴 했지만 대화다운 대화는 별로 없었어요.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민수는 뉴스를 보고 있고 며느리는 설거지할 생각에 빨리 먹으려고만 하고 아, 이게 요즘 가족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쓸쓸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부터였어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갔는데 며느리가 도시락을 싸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아, 그러세요. 그런데 어머님, 물컵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 표정을 보니까 뭔가 어색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며느리는 아침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일과였던 거예요. 조용히 도시락 싸고 아이들 준비물 챙기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나타나니까 불편했던 거죠. 그 다음 날부터는 아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일어나려고. 그런 며느리를 보니까 제가 얼마나 눈치 없었는지 깨달았어요. 지훈이는 처음엔 할머니 하면서 좋아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달라졌어요. 할머니, 제가 숙제하는데 좀 조용히 해주세요. 할머니,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커요. 할머니는 왜 계속 우리 집에 계세요? 특히 둘째 지수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할머니 집은 어디에 있어요? 언제 돌아가세요? 민수가 지수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지만 아이는 순수하게 궁금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저에게는 빨리 가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가장 힘든 건 민수와의 관계였어요. 처음 며칠은 그래도 엄마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줄어들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는데 완전히 지쳐 보였어요. 민수야, 힘들어 보이네. 회사 일이 많아? 네, 요즘 프로젝트가. 그런데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인사부터 드리고 샤워하고 와서 저녁 드세요. 민수가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어요. 저와 대화하는 것도 신경 쓰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열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감기에 걸려서 많이 아픈데도 출근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민지야, 감기 걸렸으면 쉬어야지. 괜찮아요, 어머님.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래도 몸이 우선이지. 내가 아이들 돌볼 테니까 쉬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잠깐 멈칫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감사하지만 아이들은 제가 직접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절당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만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민수와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은 언제까지 계세요? 글쎄, 엄마한테 직접 말하기가.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알아요. 근데 어떻게 말해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 집의 골칫거리가 되었구나.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지훈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다가 책가방을 찾지 못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 가방 어디 갔어? 며느리가 바쁘게 찾고 있는데 제가 도우려고 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같이 찾아줄게. 싫어요. 할머니가 만지면 더 없어져요. 그 순간 며느리가 지훈이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이의 솔직한 마음이 다 드러난 거죠. 민수는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휴대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가 설 자리는 없구나.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모두가 불행해지겠구나. 그날 오후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열흘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결국 예정보다 일찍 시골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엄마 벌써 가세요? 좀 더 계시지 그러세요. 아니다. 나도 집이 좋다. 그리고 너희들도 바쁜데 내가 있으면 불편하잖아. 아니에요, 어머님 좀 더 계시다 가세요. 하지만 며느리의 안도하는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물론 며느리를 탓할 생각은 없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와서 일주일 넘게 있으면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하죠. 기차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민수가 용돈을 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건강하게 지내세요. 자주 갈게요. 그래, 너무 자주 오려고 하지 마라. 바쁜데.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기대했던 걸까? 아마도 저는 예전의 가족 모습을 기대했나 봐요. 옛날처럼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죠. 요즘 사람들은 모두 바빠요. 각자 할 일이 있고 각자의 생활이 있어요.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느낀 그 허탈감이란. 일주일 전만 해도 그렇게 설렜던 서울 여행이 이렇게 씁쓸하게 끝날 줄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은 정말 우울했어요. 역시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자식들에게도 세상에도. 그런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동네 사람들이 서울은 어땠어? 하고 물어보면 좋았지 뭐하고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차라리 안 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를 듣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별로 안 듣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날따라
심심해서 틀어놓았거든요. 라디오에서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자신도 혼자 사는데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우연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해보니까 정말 즐거워요. 매일매일이 새로워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나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볼까? 하지만 이내 포기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그림? 나는 그림 한 번도 그려본 적 없는데.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자꾸 그 라디오 이야기가 생각났거든요. 그 할머니가 말했던 게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다음날 아침 용기를 내서 읍내에 나가봤어요. 평소에는 장 보러 갈 때나 나가던 곳인데 그날은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문구점에 가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샀어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비싸지도 않고 거창하지도 않은. 하지만 제게는 큰 결심이었어요. 할머니, 누가 그림 그려요? 아, 그냥 심심해서. 요즘 그림 그리는 어르신들 많아요. 좋은 취미죠. 집에 돌아와서 스케치북을 펼쳤는데 막막하더라고요. 뭘 그려야 할지, 어떻게 그려야 할지. 결국 제일 먼저 그린 게 우리 집 마당의 나무였어요. 매일 보던 나무인데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나무는 나무 같지 않고 색칠은 삐뚤삐뚤하고. 하지만 이상하게 재미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렸더니 벌써 해가 지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잘 왔어요. 내일은 뭘 그려볼까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설렜거든요. 다음 날은 마당의 꽃을 그려봤어요. 그 다음 날은 동네 길을 그려보고 하루하루 뭔가 그릴 거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그림의 소재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구름의 모양, 나뭇잎의 색깔, 새의 자세,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제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순덕이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 그러게. 뭔 좋은 일 있나? 처음에는 그림 그리는 걸 부끄러워서 말 안 했는데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우연히 보고 말았어요. 어머 순덕아, 이거 내가 그린 거야? 그냥 심심해서. 야, 이거 진짜 잘 그렸다. 우리 마을 풍경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네. 그 말을 듣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가 그린 그림이 다른 사람 눈에도 괜찮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욕심이 생겼어요. 더 잘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읍내 도서관에 가서 그림 관련 책들을 빌려왔어요. 할머니 그림책 빌리세요. 응, 공부 좀 해보려고. 대단하세요. 배우는데 나이가 어디 있어요. 사서 아가씨의 그 말이 정말 힘이 되었어요. 그래, 배우는데 나이가 어디 있냐고. 집에 와서 책을 보면서 그림 그리는 기법들을 하나씩 배워갔어요. 원근법이니 명암법이니 어려운 용어들이 많았지만 하나씩 따라해 보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할머니,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혹시 미술을 전공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취미로. 몇 달 전에 시작한 거야. 정말요? 몇 달밖에 안 되셨다고요? 이렇게 잘 그리시다니. 그분이 사진작가였는데 우리 마을에 사진 찍으러 왔다가 제 그림을 보고 관심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깜짝 제안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다음에 전시회를 할 때 할머니 그림도 함께 전시하면 어떨까요? 전시회라는 말에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내 그림을 전시회에?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사진작가분이 정말 진심이었어요. 며칠 뒤에 다시 와서 제 그림들을 보더니 정말 좋다고, 사람들이 꼭 봐야 할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그림에는 진정성이 있어요. 요즘 작가들 그림에서는 볼 수 없는 순수함이 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전시회에 참가하기로 했어요. 제 생애 첫 전시회였죠. 전시회 준비하면서 정말 바빴어요. 그림도 더 그려야 하고 액자도 맞춰야 하고. 하지만 그 바쁨이 즐거웠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웠거든요. 드디어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 되었어요. 읍내 문화센터에서 열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떨렸어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다행히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제가 그린 마을 풍경을 보고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 분은 제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할머니, 이 그림들을 보니까 제가 잊고 있던 고향 생각이 나네요. 정말 따뜻한 그림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그린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걸요. 이제 제 그림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되었어요. 전시회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선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오늘은 뭘 그릴까, 어떤 색을 써볼까 하는 생각으로 잠에서 깨는 거예요. 예전에는 또 하루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하루다 하는 마음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림 잘 그리는 순덕이 할머니로 알려지게 되었죠. 가끔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하기도 해요. 할머니, 저도 그림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나도 배우는 입장인데 함께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을에 작은 그림 모임이 생겼어요. 주민센터에서 월 2회씩 모여서 함께 그림을 그려요. 저는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서 다른 분들께 제가 아는 걸 나누어 드리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생겼어요. 민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인터넷에서 엄마 전시회 기사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게 인터넷에도 나왔나? 네. 지훈이가 할머니 그림 보고 자기도 그림 그리고 싶다고 해요. 다음에 갈 때 그림 도구 가져가도 될까요? 그 순간 정말 기뻤어요. 손자가 제 그림을 좋아한다니. 서울에 있을 때는 스마트폰만 보던 지훈이가 그림에 관심을 보인다는 게 신기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에서 느꼈던 그 서운함이 오히려 저에게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서울에서 즐거웠다면
지금도 그냥 자식들만 기다리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실망감이 저를 깨우쳐 준 거죠. 아, 내 인생은 자식들 것이 아니라 내 것이구나. 나도 내 삶을 살 권리가 있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물론 아직도 민수와 가족들이 그리워요. 하지만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지 않아요. 제가 먼저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 이야기가 있고 제 하루하루가 충실해요. 얼마 전에 민수가 가족들과 함께 마을에 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바빴어요. 그림 그리는 모임도 있고 화집 준비도 해야 하고. 엄마, 요즘 정말 바쁘시네요. 그러게. 할 일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민수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활기차신 모습 처음 봐요. 정말 좋아 보이세요. 지훈이는 제 그림을 보더니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그림 잘 그리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마을 한 바퀴를 돌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손자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예전과 달랐던 건 이번에는 그들이 떠나는 게 서럽지 않았어요. 물론 아쉽긴 했지만 저에게도 돌아갈 일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림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림 모임 사람들이 있고 매일 새롭게 발견하는 우리 마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전시회를 제안했던 사진작가인 미소 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세요. 사라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예술로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욱 책임감이 들어요. 더 정확하게, 더 아름답게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림을 그렸어요. 동네 뒷길에 핀 코스모스를 그렸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참 예뻤어요. 그런 순간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요즘은 항상 스케치북을 들고 다녀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익숙해져서 순덕이가 또 그림 그리러 간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 말투에 따뜻함이 있어요.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요. 순덕아, 내 그림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다. 뭘 유명해져.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래도 고마워. 우리 마을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거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제 그림이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부심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인터넷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림을 인터넷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과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싶어서 읍내 컴퓨터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컴퓨터까지. 배우는데 나이가 어디 있어요. 할 일이 생기니까 배우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마우스 잡는 것부터 서툴렀거든요. 하지만 몇 주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제 그림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처음으로 인터넷에 그림을 올렸는데 전국에서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저희 고향 생각이 나요.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우리 마을에서 그린 그림이 부산에 사는 사람, 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진다니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지요.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 그림 그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도 이야기를 나눠요.
서로의 그림을 보면서 격려도 해주고 기법도 나누고. 순덕님, 저도 70세에 그림을 시작했는데 1년 되었어요. 순덕님 그림 보면서 많이 배워요.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정말 기뻐요. 제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있어요. 언젠가는 제 그림으로 개인전을 열어보고 싶어요. 서울의 큰 갤러리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의 문화센터에서라도 할머니의 마을 이야기 같은 제목으로 개인전을 열어서 제가 지금까지 그린 우리 마을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맑은 날, 흐린 날, 모든 순간에 우리 마을을 말이에요. 그런 상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몇 년 전만 해도 하루하루가 똑같고 지루했는데 이제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요.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은 소중하다는 것. 물론 모든 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림은 제게 맞는 방법이었을 뿐이니까요. 어떤 분은 글쓰기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요리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정원 가꾸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실패할까봐, 늦었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이런 걱정들 때문에 시작을 미루지 마세요. 저도 처음 그림을 그릴 때 정말 떨렸어요. 이 나이에 뭔 그림이야, 서툴기만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작해보니까 그런 걱정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서툴러도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본인만의 속도로, 본인만의 방식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저는 서울에서 서운함을 느꼈지만 그것이 아들과 며느리를 원망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거니까요. 다만 깨달은 건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야 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아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으로 되었달까요? 저는 제 삶을 살고 아들은 아들의 삶을 살면서 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지점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참, 오늘 아침에 그린 그림 이야기를 안 했네요.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을 그렸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또 돌아와요. 저도 언젠가 그곳에서 서울로 떠났다가 돌아왔죠.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했어요. 떠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돌아오는 것도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머무는 것도 의미가 있구나. 저는 이제 이곳에 머물면서 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작은 마을에서도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나이 때문에, 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저처럼 스케치북 한 권, 색연필 한 세트로도 충분해요. 아니면 일기를 써보시거나 산책을 하시거나 요리를 배워보시거나 뭐든지 좋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시작만 하면 길이 보여요.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걸어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나은 곳일 거예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성공 이야기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